오늘은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톰슨 로시와 함께 저술한 책 몸의 인지과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 생성에 대한 바렐라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동을 통한 인지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근원하는가에 있어서 자기 생성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자율성의 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듯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톰슨의 논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인지의 근원을 자기 생성이 아니라 자율성에서 찾습니다. 자율적 존재는 작동적 혹은 조직적 폐쇄성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그 정체성에 따라 세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맺음을 통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부여된 세계는 환경으로서 그 존재를 둘러싸게 됩니다. 이로써 인지가 산출됩니다. 논문에서는 당을 향해 헤엄치는 박테리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당을 분해해 물질 대사에 활용하는 자율적 조직으로 인하여 당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또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생존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박테리아는 자기 생성과 의미 부여의 활동을 모두 수행하지만 자기 생성으로부터 의미가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성은 생명체의 존립과 비존립과 관련된 규범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 맺음과 좋고 나쁨의 의미 창출, 활동 조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율적 시스템에는 세계와의 관계 맺음이 존재하며 자율성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을 생성하고 그에 따라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디파울로는 이를 적응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인지는 자기 생성이 아니라 적응적 자율성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입니다. 자율적 시스템은 자아의 확립과 세계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고 활동 조절을 이끌어냅니다. 이로써 세계의 산출과 인지적 과정이 모두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의 개념을 통해 저자들은 행위를 통한 인지를 세포 수준을 넘어 곤충 군집, 동물 집단, 인간 사회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렐라가 에반 톰슨, 일리노이 로슈와 함께 자기생성적 행화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책 몸의 인지과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인 행화주의는 책에 따라서 발제주의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좀 더 엄밀하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맥락에 필요한 어감에 따라 행화주의, 발제주의의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할 것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인지과학을 통해 저자들은 인지를 세계 밖에서 뇌가 단독으로 세계에 대한 표상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인지주의에 반기를 듭니다. 세계는 저 밖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인지는 표상에 대한 계산이 아니며 인지의 수행은 뇌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들은 뇌, 몸, 환경이 함께 인지를 수행한다는 주장, 즉 체화된 인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화된 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운동 능력을 지닌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인지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이 개별적 감각운동 능력들은 그 자체가 보다 포괄적인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맥락에 속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체화된 인지의 핵심에는 발제 혹은 행화가 존재합니다. 이 발제를 통해 뇌, 몸, 환경이 하나로 엮이면서 인지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입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제주의를 정식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제라고 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식화를 시도할 수 있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발제적 접근은 두 가지 상황으로 구성된다. 지각은 지각을 통하여 인도되는 행동으로 구성되며 인지구조는 주어진 행동이 지각을 통해 인도되도록 하는 반복되는 감각운동의 패턴으로부터 창출된다. 말이 조금 어렵죠. 먼저 첫 번째, 지각은 지각을 통하여 인도되는 행동으로 구성된다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화주의에서 인지는 행위 혹은 활동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지각에 의해서 인도되고 또 동시에 지각을 창출하는 순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서 세계에 대한 지각이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역으로 자신을 세계에 노출시키는 방식이 지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관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할 것이며 손으로 느끼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며 느껴지기 때문에 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각과 행동은 무엇이 먼저라 할 수 없이 하나로 엮여서
순환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는 어떤 지각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인지에서 지각뿐만 아니라 활동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각과 활동은 떼어낼 수 없는 분리 불가능한 그런 관계이다. 몸의 인지과학에서 인용하고 있는 헬드와 하인의 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서는 우선 고양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두운 곳에 놔둡니다. 그리고 통제된 조건 하에서만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이때 한 그룹의 고양이들은 자유롭게 풀어두고 다른 그룹의 고양이들은 신체를 결박하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고 있는 공간 속에서 두 고양이 그룹의 시각 경험이 차이가 없게 하되 다만 행동에 있어서 한쪽 그룹의 고양이들만 제약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수주일이 지난 후에 이 고양이들을 풀어놓았더니 이 전자의 고양이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풀려져 있었던 고양이들은 곧바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 묶어놓았던 고양이들은 마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비틀거리고 부딪히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감각 자극과 행동 양식들은 하나로 엮여져 그 사물에 대한 경험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풀려 있었던 고양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인식할 때 동시에 정상적인 행동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풀려 있는 동안 행동이 시각과 정상적으로 엮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결박당했었던 고양이에게는 감각 자극에 제대로 된 행동 양식이 엮이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허둥지둥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쏘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책상 위에 놓여진 펜을 볼 때 그냥 작고 기다란 나무 막대기, 플라스틱 막대기를 보듯이 하지 않습니다. 펜을 쥐고 글씨를 쓰는 그런 사물로서 펜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에 평생 펜을 써본 적이 없으며 키보드 자판만 써본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펜을 쥐고 글씨를 쓴다는 그러한 패턴이 펜에 대한 시각 자극과 함께 엮여져 있지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냥 밋밋한 막대기를 대하듯이 펜을 바라볼 것이며 펜을 쥐고 글씨를 그리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인간은 인지 구조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세계와 마음은 아무렇게나 탄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지 구조는 반복되는 감각 운동의 패턴으로부터 창출이 됩니다. 저는 이 인지 구조를 말 그대로 어떤 덩어리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각과 행동은 함께 엮인다. 그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덩어리를 이룬다. 피아제의 이론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감각운동 체계를 가동시킴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개념과 자신에 대한 개념을 구축해 간다고 봅니다. 또한 레이코프와 존슨의 도식도 이러한 인지구조의 하나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체화된 인지 진영에서는 이 인지구조를 표상이 아니라 단지 체화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상호작용한 감각운동의 흔적들은 표상이라는 중개물 개념이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신체의 구조로 새겨진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감각 운동과 지각 행동의 개념적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쏘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강아지를 쓰다듬으면 강아지는 주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인은 강아지의 뱃살에서 부드러움, 따스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감각 운동 패턴이 구성이 되겠죠. 이제 주인은 강아지를 바라볼 때 쓰다듬을 수 있는 생명체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쓰다듬는 행위뿐 아니라 교감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강아지를 지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강아지에게 가능한 모든 사랑의 행위가 담긴 그런 존재로서 지각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었던 책 알메나무의 핵심적인 개념인 자기생성의 단어가 몸의 인지과학에서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발제만 눈에 띌 뿐이죠. 하지만 자기생성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것은 자율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책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생성적 행화주의가 아니라 자율적 행화주의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지구조의 생물학적 토대를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의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구절에서 말하는 반복되는 감각운동 패턴의 근원으로 더 들어가면 그것을 자기생성이라고 칭하던 혹은 자기생성보다 확장된 개념인 자율성으로 칭하던 생명체의 역동적인 과정이 존재합니다. 감각운동 패턴의 반복과 이를 통한 인지구조의 창출은 그것이 생명체의 활동인 한 생명체의 원리와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율체로서의 생명은 자기를 생성하거나 자기를 결정함으로써 세계와 상호작용합니다. 존재가 확정되면서 그 존재는 동시에 세계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생명체의 마음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이 동시에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체는 이제 그 환경 내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각하게 되며 다시 그 생명체의 살아감은 지각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말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생명체의 감각운동 패턴으로부터 인지구조가 창출되고 그 인지구조를 통해 인지가 작동하는 과정 전체가 행화이며 이 행화의 근원에는 생명체의 동력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생명의 연장일 뿐 이 둘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행화주의는 우리가 행함을 통해 안다고 말하지만 이 자기생성적 행화주의는 더 근원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체화된 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폐가 달린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체를 통해 숨쉬는 대사활동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산소를 머금고 있는 공기와 폐가 달린 인간의 신체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화 속에 인간의 마음은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조화가 깨지는 순간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호흡을 해야 하는 인간에게 우주공간이나 물속은 공기가 없어 헥헥대며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공포의 공간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해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의 모습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주와 수중 공간은 산소통을 짊어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환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산소통을 짊어지고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수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감으로써 환경의 의미는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신체와 이를 만족시키는 산소통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우주 공간과 수중 공간은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환경이 아니라 탐험하고 살펴봐야 하는 매력적인 환경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는 그 자체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체화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순수한 내면의 투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 내에 이미 떨어져 있는 그 신체를 통해 살아가면서 환경과의 접속 속에서 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계와 인간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가운데 길만이 인간의 거주지이며 환경이며 적소입니다. 그곳에서 몸을 갖고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상호작용하고 관계 맺는 존재인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와 지각 모두 그 공간에서 상황 지어집니다. 여기서 발제에 대한 바렐라의 설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지가 주어진 세계에 대한 이미 완성된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세계 내에서 한 존재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마음과 세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다양한 행위의 역사는 표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층층이 쌓여 구조적으로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화는 다방면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든 펜의 예에서 인간은 손을 활용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신체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왜 하필 펜을 들었느냐는 것이죠. 글을 쓰는 도구로서의 펜 말이죠. 여기에는 펜을 사용해 지식을 축적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생존 확률을 높였던 인간의 문명사적 맥락이 존재를 합니다. 글을 써서 사람들이 소통하고 경제활동, 법률활동 등을 했던 사회적인 맥락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액체를 종이에 적셔서 흔적을 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물리적인 맥락도 존재를 합니다. 몸에 달린 손을 들어 펜을 짚을 때 그는 다양한 맥락에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폐로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공간, 수중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통을 짊어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숨을 쉴 수 없는 그 공간으로 왜 들어가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경제적 이득으로 전환시키려는 사회적인 욕망 혹은 탐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매력과 성취감이라는 문화적인 욕망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온갖 도구들로 둘러싸인 채 우주로 향하는 우주인의 신체에는 우주와 구조 접속하기 위해서 발버둥쳐 온 지구인들의 모든 역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주를 인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체화된 인간의 행위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호작용 혹은 구조 접속의 역사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책 몸의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바렐라의 체화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읽을 때마다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상에 눈을 뜨면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AI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지 레이코프, 마크 존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체화주의와 관련된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